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혜영의 센토크 진행을 맡은 기자 김혜영입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누가 될 것이냐? 이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아직 전당대회 시기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기 당대표 이슈가 오르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대표 지지율이 30% 안팎을 넘나드는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여당은 차기 당대표를 앞세워 총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인데요. 여기 다수당의 승리를 가져올 당의 새로운 얼굴로 주목받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각종 설문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지만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2개의 관직을 받게 됐는데요. 기후위기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할 현안 속에서 당의 운명을 책임지는 당권에 대한 도전까지 그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20년 정치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의 철학은 무엇일까요?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잠시 후 만나보시죠. 네 번의 국회의원을 거치는 동안 보수 대표 중진 의원으로 거듭나게 한 나경원의 리더십. 높은 인지도와 명성에도 해야 할 말은 망설임 없이 전하는 거침없는 사이다 발언. 2030 세대가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정치 영웅. 그리고 가정에서는 평범한 엄마인 나경원의 삶까지. 정치 인생 20년. 지금까지 그녀가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는 센토크가 시작됩니다. 네,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평소 대부분을 이제 국회의원으로만 접하다 보니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직함이 조금 낯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소개를 좀 잘했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뭐 너무 중요한 위원회라서 이렇게 꼭 위원회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저출산 고령사회도 생각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외에도 또 그리고 지금 외교부에서 기후환경대사로도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좀 하고 계세요? 사실은 이제 저는 2가지 이슈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가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네. 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의 내일이 없다. 네. 그거는 뭐 많은 인구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이다. 이렇게 정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 골든타임인 이 시기에 정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기후 문제입니다. 기후 문제는 앞으로 뭐 지구의 미래뿐만 아니라 이것은 또 내일의 산업과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 문제와 기후 문제에 대해서 뭐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으로서는 어떻게 이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서 저출산 고령사회의 속도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또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우리의 미래 전략은 무엇인지를 준비하는 것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기후 문제는 아무래도 기후환경 대사로서 다른 무엇보다도 그 대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의 의지를 알리고 또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일종의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가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그린 ODA, 한마디로 해외 원조 중에서도 이 녹색 탄소 중립에 대해서 더 많은 ODA를 하겠다라는 그런 대통령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각국과 이런 논의를 하고 뭐 구체화될 부분을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또 기후환경대사 2가지 직함을 갖고 계신데 저희가 오늘 방송 중에는 어떤 직함으로 좀 불러드리는 게 편하실까요? 저는요 그냥 불러주셔도 됩니다. 뭐 편하게 해주시죠. 부위원장님으로 네. 할까요? 네, 편하게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럼 네. 오늘 직책에 저희가 부위원장님으로 통일을 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반갑게 인사를 좀 드리기는 했지만 마음 한켠이 좀 무겁습니다. 이태원 네. 사태에 인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정말 전례 없는 대규모 참사입니다. 희생자 그리고 유족분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데요. 위로의 말씀부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은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참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부족하지만 위로 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은 그 참사가 일어난 직후인 그 다음 날 이태원을 찾았습니다. 많이 네. 망설이다가 이 정치인이 현장에 가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우시죠. 예, 그런데 이제 조용히 시민들과 함께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장을 좀 둘러보고 또 이태원 지하철역 1번 출구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추모의 공간을 마련하셨고 또 이태원 상인연합회에서 꽃도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국화꽃을 좀 미리 저는 준비해 가지고 가서 정말 희생자를 애도하는 마음을 가졌는데요. 정말 이 대한민국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했다는 것에 정치인으로서 정말 무한 책임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태를 기화로 우리가 정말 안전사회, 안전 대한민국으로 가는 제도를 잘 정비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서 아이를 낳고 싶을 수 있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면서 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건 무엇보다도 또 중요하겠다는 생각도 한켠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지금 정부의 재난 대처 기준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재발 방지겠지만요. 향후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 좀 어떻게 마련돼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어떤 법 제도가 정비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매우 정말 안타깝고요. 사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적극적으로 준비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112 신고가 계속 묵살되었던 부분은 우리가 그대로 넘어갈 수 없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는 앞으로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영국 대사관 직원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고 이제 대사님도 같이 계셨는데 영국도 축구장의 이런 엄청난 압사 사고 이후에 매뉴얼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한마디로 밀집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고 명확한 체크를 했다. 그래서 예컨대 클럽 같은 경우도 몇 명 정원이다 하면 우리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둔감한데 이걸 일일이 카운트해서 정말 정확하게 사람 숫자에 대한 것을 카운트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우리가 안전에 대한 의식과 수준이 바뀜과 동시에 그런 제도를 정확하게 만들고 시행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 사실 책임 소재를 좀 얘기하는 게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지금 개각설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책임과 관련된 부분을 좀 물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전대구도가 흔들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이 수습되고 대책이 마련되면 당연히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미래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한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면한 시대적 과제가 한둘이 아닌데요. 가장 큰 문제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고요. 또 고령화는 가장 빠르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한민국에 존망이 좀 걸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 들거든요.
아마 부위원장을 수락하신 이유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도 2016년에는 국회 저출산특위위원장을 네. 했습니다. 근데 이제 국회 특위위원장은 또 그 한계가 있지 네. 않겠습니까? 뭐 입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최근에 인구학자분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출산율이 낮아지는 거 지금 0.8이 안 되죠. 네. 2명이 만나서 아이를 1명도 아니고 0.8명 낳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이제 더 낮아질 거라는 거예요. 올해는 0.7 몇 정도 나오겠다는 건데요.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한 해에 60만 명이 태어나다가 지금 2000년대 들어서면서 40만 명이 태어났고요. 그리고 30만 명 시대를 단 3년을 걸치고 나서 20만 명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해에 20만 명 정도 태어나는 이 대한민국이 2100년이 되면 지금 5천만 인구잖아요. 네. 3천만 명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 있다는 예.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00년 얼마 안 남았어요. 80년도 안 남았는데 5천만 명 중에서 3천만 명이 사라진다. 그리고 작년에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능가했는데요. 맞습니다. 고령 사회는 지금 2035년이 되면 3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거와 같은 대응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동안 사실 아기 낳아라 이게 저출산 고령 사회 대책이었고요. 그리고 많은 예산을 저출산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퍼부었지만 실질적으로 체감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뭐 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아이를 낳는 것이 고난과 고통의 시작이 아니라 행복의 시작으로 바꿔주겠다. 그렇다면 아이 낳은 아버지는 병영 의무를 어떻게 좀 면제해 주는 부분은 없을까? 아이 낳은 엄마는 뭐 이 직업을 가지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없을까? 아이를 낳은 부부에게는 주택의 우선순위를 또는 뭐 주거 임차 비용 같은 거에 있어서의 뭐 차등 이러한 부분으로 좀 더 지금도 약간씩은 있는 제도도 있지만 조금은 과감하게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보육, 교육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뭐 물론입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인데 좀 이게 체감될 수 있는 게 그래서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구구한 수당도 좀 더해서 제대로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저출산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가기 위해서 인구를 적정 수준을 유지하려면 이제 우리가 좀 예민한 문제지만 이민의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되고요.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가 지나치게 적어지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부양해야 될 노인 부양 숫자가 뭐 95명을 넘어서 130명 이렇게 뭐 한 20-30년 지나면 그렇게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제 그 65세 이상들도 건강하시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우리 이 정년을 연장해서 좀 더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드리는 것은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 논의를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축소되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병역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이런 것과 맞는 산업은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인구 미래 전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요. 정말 사회적 합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론화 작업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하나 조금이라도 좀 진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복잡 다단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서도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2016년인가요? 그때 활동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그 당시 이제 국회 저출산특위위원장을 했었는데요. 그때의 어떻게 보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 정리를 많이 했고 또 그때 들여다본 뭐 정책들도 있지만 또 그때 만났던 분들의 말씀들이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 일본은요. 사실은 최근에 언론 보도도 있었지만
고학력 여성들의 출산율이 1.7이 넘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일본도 사실- 예전에는 저출생과 관련된 그럼요. 문제가 있지 않았나요? 일본도 굉장히 저출산 국가였죠. 고령 사회도 빨리 네. 왔고 우리는 지금 그런데 그 속도가 일본보다도 빠른데요. 근데 일본이 그래도 출산율이 지금 높아진 부분이 있는데 일본은 지난 정권 때 이게 지금은 특임 장관이 경제안보 장관인데요. 지난 정권 때는 저출산 장관을 두었습니다. 저출산 부처를 만든 거죠. 네. 부처 이름이 1억 총괄상이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일본의 인구를 1억을 유지하게 하고 일본 인구가 원래 1억 2천 정도였는데 출산율을 보니까 1억 2천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1억을 유지하고 1억 명이 모두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게 하겠다. 이것이 그 부처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장관을 그 당시에 만났는데 이거 하니까 효과가 있냐. 사실은 모든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을 데리고 각 부처와 협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저출산 장관이 힘이 없으면 네. 부처 장관들이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지 않죠. 그래서 이게 과연 힘이 있냐,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그 당시 일본의 저출산 장관 일본의 속담에 호랑이의 힘을 빌린다라는 말이 있다. 이거는 총리 직속이다. 그래서 총리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대통령님이 좀 힘을 네, 실어주셔야겠어요.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주셔야 되는데요. 다행히 대통령께서 저한테 위촉장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원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심의기구이고 자문기구인데 집행기구처럼 일을 해라. 이거는 저출산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은 바로 집행되게 해달라는 말씀이셨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힘을 실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좀 실현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뭐 부족한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막중한 책임을 또 이렇게 갖고 계신데 앞서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 저출산 문제 그야말로 사회적인 합의, 제도적인 장치,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 분야입니다. 아무래도 두 아이를 둔 엄마이자 또 30년 가까이 일과 가정을 양립해 오신 슈퍼우먼이라고 할까요? 슈퍼우먼은 없습니다. 그런가요? 여성들이 슈퍼우먼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다 잘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부터 하시려니까 다들 결혼과 출산이 늦어집니다. 저도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공감이 좀 많이 가실 것 같아요. 지금의 이 현 상황들. 그럼요. 뭐 사실은 제가 판사 처음 임관할 때요. 그때 대법관님께서 면접관이었는데요. 네. 대법관님조차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는 왜 이렇게 여자 판사가 많어? 여자 판사들, 남자 부장판사들이 싫어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실 네. 때였고 뭐 출산휴가 60일을 다 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할 정도로 참 어려운 시절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럼 많이 달라졌을까? 아직도 곳곳에서 네. 아마 여성들이 느끼는 힘듦이 있으실 겁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일과 가정을 양립한다는 거 쉽지 않은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출산과 육아의 책임이 모두 여성에게만 있다라는 인식이 아직도 네.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남성들도 쓰는 것을 좀 장려하는 것부터가 좀 시작 아닌가. 출산을 남자 보고 대신하라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육아휴직을 아빠가 쓰는 일수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퍼센테이지를 보니까요. 300인 이상 기업의 네.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거의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인력이 없어요. 네, 맞아요. 딱 정답을 아시네요. 대체 인력이 없습니다. 또한 일종의 육아휴직 때에 우리 이 무급은 아니고 유급 부분에 있어서 고용보험에서 보존을 해주지만 기업으로서는 그것이 모두 부담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많을수록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도입을 해야지 내가 육아휴직을 쓰는 게 회사의 부담이 아니라 회사의 이익이 된다고 할 때 마음 놓고 쓸 수 있거든요. 네. 우리가 늘 사실은 죄스러운 마음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눈치가 보여요. 예, 육아휴직을 가는 것은 제 때는 출산휴가 60일을 쓰는 것도 죄스러운 마음일 때였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출산하고 좀 당겨서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많은 동료
예. 눈치 많이 보이셨겠어요. 예, 시선이 있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 좀 더 어깨 피고 당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식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이런 사실 저출산 문제 뒤에는 뭐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구조적 문제들이 또 자리하고 있습니다. 치솟은 집값에 결혼하면서 집 하나 장만하는 건 뭐 꿈 같은 일이고요. 앞서 저희가 얘기했지만 출산과 육아하면서 뭐 경력 단절 문제, 남성분들이 육아휴직 생기고 쓴다고는 하지만 뭐 눈치 보이는 문제 정말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문제들이 얽혀 있거든요. 그 때문에 아마 지금 7개 부처 장관한 분들이 의원으로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구조를 좀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사실은 뭐 제가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복지의 시각으로만 들어와서는 해결되는 게 없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 제도를 좀 과감하게 들여오는 것은 물론이고 뭐 인식의 변화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으면 그것만으로도 내 생활이 안정된다라는 틀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 뭐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전혀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임대주택만으로 또 만족하지 않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또 다음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 고용노동, 국토교통부 뭐 다 관련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앞서서 일본 사례 좀 얘기해 주셨었는데 저희도 뭐 저출산과 관련된 부처가 신설되거나 이런 방향이 좀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뭐 사실은 좀 지금은 위원회 형태로 돼 있는데 대통령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조금 일은 하겠지만 위원회로서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지금 보건복지부 산하에 인구본부가 들어가는 것도 저는 조금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구에 관한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의 이슈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국방의 이슈도 있고요. 사실 앞으로 병력 자원이 턱없이 부족할 텐데 네. 지금 이제 작년에 태어난 26만 명이 아이를 출산율이 1로 올라간다고 쳐서 하나씩만 낳아도 그럼 13만 명의 병역 자원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전략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보건복지부 산하로 인구본부가 있는 것은 조금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인구의 변화에 따른 복지적인 대응만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저출산 문제와 함께 또 해결해야 할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가 고령화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그만큼 이제 건강한 고령 사회가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고령화의 문제 핵심을 좀 한마디로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고령화 속도는 빨라지고요. 네. 고령 인구 중에서도 이제는 80세 이상의 초고령 인구가 더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은 어떻게 건강하게 또 어떻게 경제 활동을 최대한 하시고 싶은 분들이 하실 수 있게 해드리냐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령 사회 대책이 잘 만들어지면 저는 저출산 문제 극복에도 도움이 된다. 많은 분들이 애 키우느냐고 내 돈 다 쓰면 나중에 내 노후는 어떻게 돼 이런 맞습니다.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그렇다 보면 역시 우리가 이제 정년을 60세로 한정한 것을 좀 더 늘리는 부분 또 그러면 고령 인구에 들어가신 분들에게는 어떠한 조합을 드릴 것이냐 어떠한 일거리를 드릴 것이냐의 문제도 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거예요. 특히 이 아까 우리가 이제 얼핏 말씀하셨지만 결국 노동의 유연성 부분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저출산과 고령 사회를 우리가 맞이하는 데도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동 이슈 같은 것도 좀 정리되어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서도 이제 초고령 사회 이야기 조금 해주셨는데 지금 고령화 문제는 뭐 드라마, 영화 이런 소재로 사용될 만큼 우리 곁에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심각성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고는 해요. 좀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렇죠. 다 남의 이야기 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건강 문제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 네. 건강하지 못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그게 모두 가족에게 책임이 지어지면서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 사회의 건강, 100세 건강은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만약에 질환으로 힘드시면 이러한 부분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제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볼까 합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노후 대비는 말씀 주셨지만 개인의 영역에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현실은 많은 분들이 자녀를 키우고 나면 빈 껍데기만 남는다 이런 씁쓸한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국가나 정책적으로 좀 의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뭐 고령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기초연금을 박근혜 정부 시대에 네. 도입했죠. 이러한 이제 연금으로 커버하는 부분, 당연히 이제 우리가 연금을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서 이 연금 커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일할 수 있는 시기를 늦춰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네. 아직 굉장히 건강한데 60세면 일을 마치고 그만둬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도 동의하시기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모두 사회 부담이 되고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신경 써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저희가 기후와 관련된 이야기들 좀 짚어볼까 합니다. 지금 또 외교부 기후환경 대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원자재 기근 현상이 좀 심화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탄소 중립 캠페인이 조금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분위기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안 그래도 이제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시고 작년 글래스고 합의에서 이제는 좀 후퇴하는 것 아닌가라는 네. 걱정들이 많습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사실 올 겨울을 어떻게 났느냐 네. 그러면 다시 석탄 연료에 의존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요. 큰 방향에서는 물러섬이 없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뭐 여러 국가의 대사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물론 이제 당사국 총회에 가서 더 많이 의견을 확인해야 되겠지만 지금 올 겨울에 대한 좀 걱정들은 있지만 큰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더 이상 가스에 의존하면 안 된다. 좀 더 이 에너지 트랜지션의 속도를 빨리 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 각국이. 게다가 그동안 메르켈 총리에 대한 비판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원전을 몽땅 없앤 것이 문제이다. 그다음에 이 에너지 수입원을 러시아로 단일화한 것이 문제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다니엘 리엘킨이라고 세계적인 에너지 석학 또 지난번에 제가 다보스 가서 만났을 때 그 말씀을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러시아에 많은 것을 의존했던 국가들이 빠르게 이제 탈탄소를 더 빠르게 해야 되겠다라는 정책 방향과 목표는 더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모르겠지만 큰 방향에서는 더 가속화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기후 환경 대응 변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들은 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만두시기 전에 그 국가의 탄소 중립 목표 2030년까지 해야 될 국가의 목표를 사실 좀 과학적이거나 이런 베이스 없이 그냥 2018년에 대비해서 40% 감축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구체적인 근거는 뭡니까?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지난 정부가 답을 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윤 대통령께서 일단 이것은 국가가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낮추지는 않겠다. 그러나 구체적인 그런 우리가 기준을 구체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우리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40% 줄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에너지하고 산업이 굉장히 두 분야에서 많은 양을 감축해야 될 텐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뭐 기술의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필요할 때다. 그래서 좀 더 국가 역량을 집약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우리 정부의 입장을 좀 널리 공유하는 역할이 이번에 제가 해야 될 것이고요. 두 어깨가 상당히 무거우실 것 같아요. 지금 두 가지 보직을 다 갖고 계시는데 네.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맡기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떠세요? 뭐 조금 이제 특정 아젠다에 대해서 좀 집중해달라라는 말씀을 주신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아젠다가 대한민국의 존망을 결정하는 아젠다이기 때문에 역할을 맡겨주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어깨가 무거우면서 이게 제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뭐 기후 문제도 그렇고 인구 문제도 그렇고 저는 초정파적인 문제이다. 또 초정치적인 문제이다. 초정부적인 문제이다. 이게 민관 합동 또 뭐 정당 간의 모두 합의 뭐 이런 것이 다 필요할 거기 때문에요. 좀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요. 이번 임명을 두고 보수 정당을 대표하는 여성 중진 의원을 배려한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또 다른 일각에서는 당권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교통 정리를 위한 임명이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 당권이나 이런 부분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또 안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것 아닌가. 아직 우리 당이 언제 전당대회를 할지 뭐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요. 저는 뭐 사실은 지금 이 두 가지 아젠다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제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 또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당권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력은 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편으로는 또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를 막중한 임무를 갖고 계시는 만큼 이런 나라 걱정이 당권 도전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이 질문 정말 빼놓고 갈 수가 없어서 한 번 더 여쭤보는데 지금 사실 강력한 주자로 꼽히시잖아요. 전당대회 시기는 미정입니다만은 그래도 당권 도전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두고 계시죠? 전 올해 당에 있었잖아요. 제가 네. 2002년에 당에 처음 와서 올해가 벌써 이제 20년째네요. 제가 그래서 참 당에 대한 애당심도 있고요. 또 그런 거 다 떠나서 여당이 잘못되면요, 대한민국이 굉장히 큰 손해입니다. 사실 여당이 뭐 계속 뭐 갈등하고 분열하면 대통령께서 일을 못 하실 거고, 네. 어쨌든 대통령께서 일을 잘 하셔야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의미에서 당이 잘 될 수 있도록 늘 관심 갖고 어떻게든지 제가 조금이라도 보탤 것이 있으면 보태도록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여론조사 결과들이 지금 속속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당내 지지층에서는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계십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내 지지층에서 이렇게 나 부위원장님을 열망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 어디에 있다고 좀 보세요? 단순히 뭐 당에서 오래 계셨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글쎄 이제 지금의 현 상황을 보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네.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뭐 야당의 입장을 제가 어떤 부분은 조금은 이해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야당은 아마 계속적으로 극한 투쟁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아니었다면 네. 이 정도까지 극한 대립으로 가지는 않을 텐데 이재명 당대표가 있음으로써 사실은 정치보복 프레임을 계속 만들 수밖에 없고 야당은 당대표가 이재명 당대표인 이상 사실은 계속해서 아주 극한적인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우 사실은 대한민국으로는 손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야당의 이런 극한 대립 투쟁에 대해서 단호할 부분은 또 단호해야 되고 그러나 지금 여소야대의 국면에서 야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무시해서는 한 걸음도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단호할 땐 단호하면서 또 야당과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될 부분은 협력을 이끌어내야 되는 아주 어려운 리더십이고요. 리더십이 요구되고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과 아주 깊은 신뢰가 있어야지 대통령께 직언할 수 있지 않을까. 대통령께서 잘하시는 부분은 더 잘할 수 있게 힘을 보태드리고 또 좀 민심과 멀어지는 부분은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의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당이 잘 돼야 되는데 하는 걱정입니다. 네. 지금 이번에는 당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최근 매스컴에 당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오르내리면서 사실 국민들이 조금 피로감을 느낀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내부 분열과 갈등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렇게 국정 동력이 조금 떨어지면서 여당이 여당답지 않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지금 이 사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은 이제 일단락이 좀 되는 분위기인데 네. 사실은 뭐 그동안 여당이 여당답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을 만도 했었죠. 사실은 너무 분열과 갈등이 네. 많아서 참 안타까웠고요. 부끄러웠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국정 동력이 붙겠습니까? 네. 대통령 지지율이 한 40%는 넘어야지 힘이 있게 네. 일을 할 수 있는데 안타까웠고요. 사실은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저는 뭐 대한민국이 조금 더 정상화되어야 된다. 뭐 이게 조금은 다른 문제일 수도 있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저렇게 많이 쏘는데도요. 뭐 한미 동맹은 물론이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힘을 다 끌어들여야 되는데 한미일 군사 훈련을 갖고 또 친일몰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아직도 그냥 하는 그런 대한민국이다. 야, 앞으로 정상화할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워낙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이런 정상화해야 되는 이슈들이 잘 정상화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제 미사일 쏠 때 보면요, 일본 아이들이 뭐 유치원 아이들까지 그 대피 훈련하는 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우리 뭐 영해 왔다, 뭐 미사일이 영해를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뭐 사이렌 한 번 안 울리거든요. 이렇게 둔감해서 정말 앞으로 대한민국에 우려스러운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떨까?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참사를 계기로 해서 이런 재해 재난 뭐 사고로부터의 안전은 물론이고 우리가 국가 안보에 있어서의 안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좀 대한민국이 안전을 대비하고 안전에 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는 훈련. 예컨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안전이란 이유로 우리의 자유가 조금 제한되는 것에는 굉장히 불편해했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또 국민의 의식도 바뀌고 거기에 대해서 의식이 바뀌는 것과 동시에 제도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대한민국의 정상화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정상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실 여당과 야당의 협치, 협력이 가장 기본이 돼야 하거든요. 근데 여야 간에 끊임없이 막 갈등 국면, 대치 국면에 놓여 있으니까 국민분들도 걱정이 많아요. 좀 어떻게 손잡고 같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정치 제가 오래 하면서 보면요. 네. 진짜 정말 정치가 국민들께 더 걱정을 끼쳐드리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야 간에 이제 점점 더 단절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초선 때만 해도 우리가 상임위 끝나고는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여야가 같이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상임위 때 열심히 싸우다 왜
같이 가서 밥 먹어 이런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 뜻은 우리가 이런 거였고 그죠. 이런 대화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예전에는요. 저는 국회 선진화법이 맨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여야가요. 저도 뭐 17대, 18대 때 야당하고 또 저희가 야당일 때도 있고 여당일 때도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들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 법은 우리가 절대 못 통과시킨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극렬 저항할 거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극렬 저항하는 척만 하겠다. 이런 수위가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던지고 뭐 좀 앞에서 뭐 막아서기도 하고 그런 게 막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런 게 다 국회 선진화법이니까요. 전부 다 가서 그냥 부표 누르는 수밖에 없으니까 네. 이게 사실은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서로 그런 이야기를 여야 간사들끼리 회의를 하거나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지금은 O 아니면 X예요. 이게 통과되면 끝이고 통과되기 전에 어떠한 퍼포먼스도 다 국회법 위반이라면서 지금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막아서고 우리가 좀 뭐 점거 농성도 하고 제가 국회에 앉아본 방이 없습니다. 의장실에 가서도 자보고 법사위원장실에도 자보고 제가 초선 때 야당할 때 네. 정말 우리가 점거 농성이라 그러면서 본회의장에서도 자보고 본회의장이 제일 불편해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러한 우리의 국민들께 의지를 표명하는 거죠. 이건 네.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반대한다. 근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요. 네. 더 강하게 부딪히고 말로써 아주 험한 말이죠. 수준이 정말 네. 저급한 말이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는 국회라는 건 합의 정신이 중요한데 무조건 강행 통과예요. 힘이 있는 데에서 그냥 올려서 패스트 트랙에 올리면 그냥 끝이다. 그래서 저는 국회 문화가 더 각박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정치의 국민들께서 의지하시지 않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뭐 숫자가 한 석이라도 많은 당이 마음대로 한다면요. 우리가 국회의원 300명 뽑을 필요도 없다. 네. 그리고 국회가 정말 국민의 갈등을 다양한 이야기를 조정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국회에 의지하지 않고 다른 수단을 찾을 것이다. 이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도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한 6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지금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뭐 열심히 하고는 계시는데 지지율은 자꾸만 낮아지고요. 좀 6개월간의 그 평가를 좀 어떻게 하실까요? 뭐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지지율이 높았으면 하는데 사실은 또 저희도 잘못한 것이 많고요. 또 뭐 일단 뭐 나쁜 건 저희 반성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사실은 좀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거나 국민들께서 공감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먼저 반성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좀 고쳐가면서 해야 될 일 차근차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야당은 조금은 뭐 어떻게 반대하겠지 하지만 좀 야당도 조금 너무 지나치지 않나. 뭐 하나에서 10가지 사실은 꼬투리 잡는다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뭐 대통령께서 순방만 가시면 뭐 트랩에 오르는 순간부터 다시 한국당을 밟으실 때까지 하나에서 10가지 자꾸 트립 잡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는 또 국민들께서 조금은 이해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당과 야당의 협력과 협치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올해로 정치 경력이 벌써 20년 차십니다. 4번의 국회의원을 지내셨고요. 헌정사상 최초죠. 여성 원내대표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뭐 앞으로 나아가실 기간에 비하면 20년이라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소회랄까요? 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신다면 어떠셨어요?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사이에 저는 몇 번 쉬기도 했죠. 서울시장 선거에 끌려나갔던 낙선한 이후에도 좀 쉬기도 하고 이번에도 2020년 선거를 끝으로 조금 쉬기도 했었는데요. 글쎄 정치라는 게 늘 국민과 가까이 가서 국민의 마음을 읽어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쉼이 있었던 정치였기에 제가 지금까지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쉬어보니까
더 국민들 마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일상과 가까워지니까 조금 더 마음의 여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시기가 저한테 더 국민과 가까이 가게 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하고 싶은 일을 한 것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한 일 중에서는 후회스러운 일도 좀 있고요. 또 그러나 큰 방향에서는 대한민국이 조금씩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나은 대한민국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려고 정치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 늘 함께 하면서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흔히 성공한 정치인으로 많이 불리시는데 이렇게 지내오시면서 이분한테 참 고맙다라는 분이 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떠오르실 것 같기는 한데 혹시 한 분을 뭐 꼽아주신다면 너무 어려운 질문을 그런가요? 막 주마등처럼 쫙 스쳐가는데요. 짧지 않은 저의 기간이라. 정치 인생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고 영감을 주셨는데요. 저는 늘 우리 딸을 꼽습니다. 우리 딸이 참 엄마의 좋은 정치 멘토이기도 하고요. 딸이 이야기하는 것 따라하면 정말 맞더라고요. 민심을 참 잘 읽는 우리 딸입니다. 그래서 딸이 옛날에 엄마 내가 좀 잘못한 거야. 그러면 정말 민심이 싸늘하게 싶고요. 또 사실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저는 정치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낙오된 분들의 손을 잡고 그분들과 함께 가도록 우리가 만들어드리는 게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되는 분들은 더 잘 되게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늘 그런 생각을 일깨워주고 또 엄마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사실은 존재 자체로도 또 때로는 좋은 제안으로 주는 우리 딸이 제일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따님분이 정치 생활하시는데 어떤 근간에 계속해서 원동력이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경제 채널인 만큼요, 이번에는 경제 현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인플레이션법으로 국내 경제가 시끌시끌합니다.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대응으로 이미 확대가 된 상태인데요. 이번 상황은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미 조금은 예고됐었는데 미리 네.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고요. 사실은 지금 이제 다시 좀 바이든 행정부가 긍정적으로 좀 다시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플레이션법도 법은 기후와 관련된 네, 법으로 맞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단순히 우리 산업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넘는 차원에서 우리가 좀 멀리서 좀 넓은 시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정부나 국회에서도 어떻게 좀 대응을 할까 이 부분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좀 진행이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우리만 배제된 부분을 다시 우리만 불이익받지 않는 쪽으로 이제 다시 개정하는 쪽으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네. 근데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이는 네. 거거든요. 이제 선거가 끝나고 좀 그다음 조금 속도를 붙여서 논의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단순히 법의 그러한 부분만 논의가 아니라 전체적인 기후 환경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탄소 중립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또 적극적인 의지도 같이 포함시켜서 저희가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김혜영의 센터크. 네, 마지막으로요. 시절이 참 어렵다 이야기들 많이 하십니다. 무엇 하나 쉬운 것이 없는 요즘인데요. 국민분들에게 좀 힘이 될 수 있는 한마디 전해주실까요? 먼저 죄송하죠. 참 너무 쉬운 게 없어요. 지금 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네. 경제 어렵죠. 안보도 녹록하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 참 어이없는 또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정말 이태원 참사 참 안타까운데요. 저는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느냐, 위기를 어떻게 정말 소프트하게 탈출하느냐 이런 부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만 믿어달라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정부의 노력에 우리가 또 함께 할 부분 함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의 고통을 어떻게 나누고 분담해 나갈 것이냐, 이러한 우리의 사회적 합의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안전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은 마련해야 되지만 이것이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정치적 논쟁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부분도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보와 경제 또 이런 대한민국 안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좀 국민들께서 많이 이렇게 힘과 마음을 모아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내적으로 참 쉽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IMF도 이겨낸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야당과 여당이 손잡고요. 좀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그리고 대우 기흥 문제 여러 가지를 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저희 센토크에서도 같이 응원하고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나경원 부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혜영의 센토크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 가득 담아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